예,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1과목의 문제 1번 보시면은 액화가스 탱크의 그 폭발을 우리가 블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블랩의 B는 요 보일링이고요. 그 다음에 그 L은 리퀴드, 액체죠. 그 다음에 E는 익스펜딩, 확장, 팽창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이퍼, 증기, 익스플로전, 폭발이죠. 그래서 요 BLEVE라는 것은 보일링의 B자하고 리퀴드의 L, 그 다음에 익스펜딩의 E, 베이퍼의 V, 그 다음에 익스플로전의 E죠. 그래서 여러분 이 블랩이라는 것은 액화가스 저장 탱크의 폭발 현상을 우리가 블랩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요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자, 방지 대책 첫 번째 보시면 탱크가 화염에 의해 가열되지 않도록 이 고정식 살수 설비. 자, 우리 그 액화가스 저장 탱크는 대부분 원형으로 되어 있죠. 즉, 이 압력이 발생이 되면 그 골고루 분산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원형 탱크예요. 그래서 이 원형 탱크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 가스 저장 탱크죠. 이 주위에다가 고정식 살수 설비 설치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살수함으로써 냉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2번은 이별. 열이 갖다 전달되는 거를 위하여가 아니고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이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탱크를 지상이 아닌 어디에다 설치해요? 지하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틀린 거예요. 왜 3번에 내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탱크를 갖다가 설계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열 전도도가 큰 이 알루미늄 합금 박판을 갖다가 설치한다 했는데 요 알루미늄 요 박판을 갖다가 탱크 내부 주위에다 설치하면 이 열이 발생이 되면 열이 바로바로 외부로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열전도도가 좋은 요 알루미늄 합금 박판을 갖다가 요 내부에다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지 대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바로 2번이 답이죠. 자, 이 블레비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그 해설에 나와 있는데요. 이 블레비는 물리적 폭발이 화학적 폭발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다음에 증기 폭발하고 가스 폭발의 총칭. 그다음에 여기 화이어볼이 형성이 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블레비 현상 방지 대책. 그래서 그 탱크 내부에다가 알루미늄 합금 박판을 갖다가 설치해서 내부에 발생한 열을 외부로 쉽게 방출할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탱크를 원형으로 설치한다. 그다음에 탱크를 경사지게 설치. 그다음에 내부 압력 감압. 그다음에 주위에다가 살수 설비 설치. 그다음에 탱크를 갖다가 지하에다 설치한다 해서 여러분이 방지 대책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을 필요성이 있죠. 다음은 문제 2번이죠. 자, 문제 2번은 우리 그 제4류 있죠. 이 사류염물은 특수인화물부터 동식물 유류까지 우리가 구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4류염물인 이 동식물 유류, 요거는 요두값에 따라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요두값에 따라서 이건 건성류하고, 그 다음에 반건성류, 그 다음에 불건성류, 이렇게 그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건성류라는 것은 요두값이 130 이상인 걸 갖다가 우리가 건성류라고 하고요. 반건성류는 요두값이 100 이상, 130 미만을 우리가 반건성류. 불건성류는요, 요두값이 100 미만을 갖다가 우리가 불건성류라고 하는데, 건성류에 해당되는 그 물질은요, 아마인유하고, 그 다음에 들기름, 그 다음에 오동기름, 해바라기 기름, 그 다음에 요 정어리 기름, 요게 바로 건성류에 해당되는 기름이죠. 그래서 요 아마인유, 들기름, 오동기름, 해바라기 기름, 정어리 기름인데요. 아들이 오해하면은 정이 떨어진다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안 잊어먹고요. 그다음에 요 반건성류는 옥수수 기름 있죠. 그다음에 쌀기어 기름, 그다음에 콩기름,
그다음에 청어유, 청어기름, 그다음에 채종유, 그다음에 면실유, 그다음에 참기름, 그다음에 목화씨 기름이 있죠. 그래서 옥살콩, 청채면, 참목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불건성유는 돈지, 돼지기름 있죠. 그다음에 우지, 소기름, 그다음에 고래기름, 그다음에 올리브기름, 그다음에 피마자유, 그다음에 땅콩기름, 팜유, 야자유 해서 돈우고 올피 땅파며 이렇게 여러분이 머리 글자 이용하면 좋겠죠.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 건성유예요. 이 건성유는 산화열의 축척에 의해서 자연발화가 발생이 되죠. 특히 이 아마인유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이 아마인유가 산화열에 의한 그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 동식물유는 요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요드값에 의해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요드값이 이 건성유 쪽으로 갈수록 요드값이 크고 이 불포화도가 높다는 거죠. 자, 문제를 보면은요, 요드값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유지 100g에 부과되는, 흡수되는 요드의 그 그람 수를 우리가 요드값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값이 클수록, 자, 값이 클수록, 위쪽으로 갈수록 불포화도가 높죠. 또한 반응의 크기도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게 2번이에요. 불포화도가 낮고가 아니고 높고죠. 그다음에 반응성이 작다가 아니고 반응성이 매우 커요. 위로 올라갈수록. 즉, 요드 값이 클수록. 그래서 요 2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값이 클수록, 즉, 건성유 쪽으로 갈수록 산화열에 의한 축척에 의해서 자연발화가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드 값이 130 이상인 유지를 우리가 건성유라고 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요드값 해설 쪽에 보면 요드값 한번 정의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요 비누화값이 나오죠. 그래서 비누화값은 유지 1g에 부과되는 KOH, 수산화 칼륨이죠. 요거의 그 미리그램 수, 요거를 우리가 비누화값이라고 한다는 거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3번 나가죠. 자, 이 3번은 여러분이 우리 연소는 크게 둘로 분류해요. 하나는 불꽃 연소, 하나는 표면 연소 또는 자결 연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불꽃 연소하고 요 표면 연소의 정의를 보면은 불꽃을 발하는 불꽃 연소하고 표면 연소로 크게 분류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요거의 그 비교예요. 이 비교표를 여러분이 이거 뭐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라는 거죠. 자, 연소물질, 불꽃 연소를 보면 열가소성이라는 것은 열을 가하면 말랑말랑해지는 거 있죠. 예를 들면, 포리비닐크로라이드, PVC, 그 다음에 PE, 포리에틸렌, PP, 포리플로필렌, 이런 것이 바로 열가소성 그 합성 수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열경화성이라는 건 뭐냐? 열을 가하면 더 굳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식탁에 사용하는 수지가 뭐예요? 멜라민 수지죠. 그 멜라민은 뜨거운 열을 갖다 가하면 굳어져요,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지죠. 그래서 이렇게 열경화성은 열을 가하면 점점 더 굳어지는 거. 그래서 열가소성은 불꽃연소고 열경화성은 자결연소 한다는 거. 자, 그럼 이 자결연소라는 건 뭐냐면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거예요. 즉, 이 불꽃연소는 액체가 증발해서 증기가 돼서 그것이 연소가 돼서 이렇게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불꽃 연소는. 그러나 이 자결 연소는 연쇄 반응 없이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결 연소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코쿠스나 아니면 숯이나 그다음에 목탄, 그다음에 요 금속분이 대표적으로 연소하는 그 표면 연소 물질이죠. 코쿠스의 주성분이 탄소, 숯도 탄소, 목탄 탄소. 이 탄소는 여기서 분해가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탄소 자체가 연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결연소 또는 표면연소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는 불꽃연소고, 대부분 고체는 자결연소, 그 다음에 가연성 기체는 다 불꽃연소,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자결연소, 표면연소 하는 것이 코쿠스, 숯, 목탄, 금속분.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화재 구분을 보면 불꽃 연소는 이거 표면 연소가 아니고 표면 화재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가연물 표면에서 연소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자결 연소는 신부화재, 숯 같은 거 그 내부에서 깊숙이 해서 연소가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부화재라고 한다는 거. 자, 불꽃 연소는 당연히 불꽃이 있고요. 이 표면 연소, 즉 자결 연소는 불꽃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CO, 불꽃 연소는 거의 완전 연소에 가깝기 때문에 CO 발생량이 적고, 이 자결 연소는 불완전 연소가 많아요. 그래서 CO 발생량이 많죠. 그 다음에 소화 방법인데요. 불꽃 연소는 화학적 소화가 좋은 방법이고요. 이 자결 연소는 물리적 소화예요. 질식, 냉각, 뭐 이런 것이 좋은 거죠.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1번에 고체 연료에서 주로 발생되는 거 맞죠? 표면 연소. 자, 불꽃 연소에 비해서 불완전 연소가 많기 때문에 CO 발생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3번이 이게 틀렸네요. 화학적 소화만 소화 효과가 있다는데, 이건 물리적 소화만 소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불꽃 연소에 비해서 연소 속도가 느리고 방출 열량이 적다 해서 맞는 얘기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그 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4번으로 가죠. 자, 4번은 40톤의 그 프로판이, 자, 프로판이 C가 3개, H가 8이죠. 요놈이 지금 40톤이 있다는 거죠. 증기운 폭발했을 때 TNT 당량 모델에 따른 TNT 당량하고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환산 거리를 갖다가 구하는데, 여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프로판의 그 연소열을 물어본 거죠. 자, 톤당 지금 연소열이 얼마예요? 47 메가줄이죠. 그런데 TNT, 자, TNT가 뭐예요? 트리니트로토루엔, 오류연물이죠. TNT의 우리가 구조식은 요게 뭐예요? 요게 토루엔이죠. C가 6개, H가 5개, 그 다음에 CH3, 이게 톨루엔이에요. 즉 벤젠에서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요 메틸기로 치환된 거, 이걸 우리가 톨루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시 3몰에 질산을 갖다 가해가지고, 요게 토루엔이죠. 여기에서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NO2, 니트로기를 갖다 치환을 하고, 즉 바꾼 거예요. 여기도 수소를 밀어내고 니트로기로 치환을 한 거고, 여기도 수소를 밀어내고 NO2, 니트로기로 치환한 거죠. 이게 바로 니트로, 톨루엔. TNT는 T가 트리 3개라는 거예요. N이 니트로, 톨루엔. 그래서 요 머리 글자 T하고 N하고 요 T를 갖다가 한 것이 트리니트로 토루엔, 오류연물의 그 니트로 화합물이죠. 그래서 요거의 그 화학은 여기 여기만 H가 있는 거죠. 탄소는 그대로 6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요 빈 가운데만 H가 있는 거죠. H2. 자, CH3 여기 있고요. NO2가 3개가 있는 거, 요걸 우리가 TNT라고 그래요. 요거에 지금 톤당 연소열이 얼마예요? 4.7 메가줄이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TNT의 그 연소열은 톤당 4.7 메가줄. 근데 폭발 효율은 0.1이라는 거죠. 자,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이 그 2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환산 거리 계산하는 공식은요, 요 환산 거리는 R이라는 것은 폭발 지점으로부터의 그 거리, 단위는 미터가 되고요.
요 W는 TNT 당량이죠. 요거의 3분의 1승이죠. 그 다음에 요 TNT 당량 계산할 때는요, G라는 것은 그 어떤 그 연소 물질의 총 무게죠. 그 다음에 요 QP라고 되어 있는 거, Q 프로판, 요거는 프로판의 톤당 연소열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폭발 효율 곱해주고, TNT의 일당량인 얼마예요? 4만이죠, 4만. 즉 40톤.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40톤이니까 4만 킬로그램이 되죠. 그거에 TNT 당량으로 나눠준 값이 TNT 당량 환산이죠.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TNT 당량은 어떤 물질이 폭발할 때 에너지와 동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TNT 중량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즉, 이 프로판이 폭발할 때 내는 그 에너지하고 똑같은 TNT의 무게로 환산한 게 바로 TNT 당량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환산 거리는 이 폭발의 영향 범위를 갖다가 우리가 산정할 수가 있고요. 폭풍파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3번 TNT의 당량값이 4만 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TNT의 그 당량값을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죠. 그래서 TNT의 이 당량값을 우리가 W로 했을 때, 자, 지금 프로판의 총량이 40톤이죠. 그럼 TNT의 그 톤당 연소열이 47메가줄이죠.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바로 프로판의 총 연소열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폭발 효율 0.1이 되겠죠. 요걸 뭘로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TNT의 당량. TNT의 일당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40톤이라고 그랬죠? TNT의 그 연소열. TNT의 그 연소열은 톤당 4.7메가줄이죠. 그래서 TNT의 톤당 연소열 4.7메가줄로 나눠주면 요게 얼마 돼요? 바로 그 40톤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톤이라는 것은 결국 1톤은 1000kg니까 4만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TNT의 그 당량값은 4만 킬로로 해서 맞는 얘기죠. 그러면 틀린 건 바로 4번이 틀렸다는 게 금방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환산거리 W는 폭발 지점으로부터 거리 지금 얼마 나왔어요? 폭발 지점으로 거리 100m 나와 있죠? 놈을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W, TNT의 그 당량값 지금 얼마 나왔어요? 4만 킬로죠? 요거에 3분의 1승이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이게 5m가 나온다는 거죠. 5m에 요 킬로그램에 3분의 1승이 되는 거죠. 밑에 킬로그램은 이제 분모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5m/kg에 3분의 1승에서 요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4번 같은 경우는 1, 2번이 확실히 맞는 거, 1, 2번은 아는데 요 4번, 3번, 4번은 잘 여러분이 모를 거예요. 잘 처음 접하는 분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죠. 다음은 5번 넘어가죠. 자, 5번은 다중이용업소이고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우리가 다중이용업소법이라고 줄여가지고 이걸 우리가 법제처에서도 그 명칭이 너무 길으니까 이걸 다중이용업소법, 약칭이죠, 약칭.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그냥 다중법이라고 그래요, 다중법. 그래서 다중법에서 그 다중이용업이 아닌 거를 찾는 거죠. 자, 수용 인원이 400명 이상인 학원,
학원은 300명 이상이면 예, 다중 이용업 맞죠. 지상 3층으로 설치된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합계. 요 지상에 설치된 음식점은요, 몇 제곱미터? 예, 지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음식점이 지하에 있을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게 다중 이용업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틀린 건 바로 2번이 틀린 거 금방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갖추고 숙박, 숙식 제공하는데 이게 고시원이죠. 다중이용업 맞고요. 노래 연습장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업 맞죠. 자, 여러분이 그 해설에 다중이용업의 그 범위가 나오는데 요건 2차 실기시험에서 필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다중이용업의 범위는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관리사로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할 때 그 건물에 다중이용업소가 몇 개가 있는지, 또 점검 방법이 또 틀리죠. 다중이용업에 있는 시설하고 일반 건물에 있는 시설하고 다 틀리니까 여러분이 그 시설이 다중이용업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완비, 즉 완공검사 필증을 여러분이 꼭 받아봐가지고 그 시설하고 똑같이 설치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중이용업이 있으면 점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무래도 수신기가 뭐 노래방 같은데 이런 데 수신기가 있기 때문에 수신기하고 주수신기 연동도 확인해야 되고요. 또 뭐 안에 실이 칸막이 된 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점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다중이용업의 범위 보면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일단 휴게 음식점 영업, 제과 일반 음식점 영업인데 지상은 100m 이상, 지하는 66제곱미터. 1층에 있는 거, 즉 피난층에 있는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이 아니에요. 지상층에 있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단란주점 영업하고 유흥주점 영업, 그 다음에 영화 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 제공업, 학원은 수용인원 300명 이상, 그 다음에 100명 이상 그 300명 미만이더라도 학원하고 기숙사가 같이 있는 학원, 그 다음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하고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목욕장업,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복합 유통 제공업,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권총 사격장, 이건 실내에 있는 건데 실내에 있는 것만 한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이건 스크린 영상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자, 여러분이 안마시술소하고 여러분이 그 마사지하고는 틀려요. 이 안마시술소는 맹인이 자격증을 거기다 걸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없는데 여기는 그 안마시술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처음 초짜들이 오면은 이 안마시술소가 그것도 다중이용업으로 생각하고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초짜하고 경력자하고는 그 표가 나요. 관리사라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다중이용업은 자꾸 새로운 업종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자꾸 이거를 그 법을 바꿔가면서 자꾸 다중이용업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중이용업은 이 수시로 자꾸 법령이 개정된다는 거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문제 6번 나가죠. 자, 초지법이에요. 초지법. 초지법을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의 그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이죠. 이걸 우리가 줄여서 초지법이라고 그래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우리가 초지법이라고 그냥 줄여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험 볼 때 초지법 쓰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줄여서 하는 얘기예요. 자, 종합방제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종합방제실하고 방화구획된 부속실. 이 부속실은요, 그 종업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건 당연히 방화구획이 돼야 되고요. 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이 아니고 3명이죠. 그래서 요 놈이 바로 답이죠. 틀린 거. 그 다음에 그
종합방제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 맞고요. 피난층이 아닌 2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 위치 맞죠. 그래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종합방제실의 설치 기준은 일단 여러분이 방제실의 개수는 일단 1개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제실은 2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 그 다음에 인력의 대기 및 휴식을 위한 부속실 설치할 때는 방화구역 해야 되고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요 필요한 인력을 갖다가 3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야 된다 해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다음 7번 넘어가죠. 자, 연료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클 때 주위 공기의 움직임에 따라 불꽃이 노즐에서 정착하지 않고 떨어져 꺼지는 현상이에요. 자, 이 노즐에서 이게 버너의 노즐이라고 하면 이 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클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여기에서 불꽃이 일어나겠죠. 즉 버너의 끝부분에서부터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연소가 되고 있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리프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너무 떨어져 가지고 불꽃이 꺼지는 거, 부어지는 것이 블로우 오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블로우 오프가 바로 답이죠. 버너의 끝부분에 정착하지 않고 바로 꺼지는 현상, 이걸 우리가 블로우 오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로우 오프는 노즐에서 연소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화염이 꺼지는 현상, 리프팅은 버너의 입구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타고 있는 현상. 그다음에 역화현상은요, 이 내부에서, 즉 이 역화현상이라는 것은 이 가스의 분출 속도가 이 연소 속도보다 느린 거죠. 느리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 요걸 우리가 역화라고 한다는 거죠. 이건 소방 우리 기사 공부 때 할 때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다음 8번 나가죠. 자,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요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초고층하고요, 준초고층 구분해야 되는데요. 초고층은 일단 층수가 50층 이상이에요. 높이로는 200m 이상이죠. 요걸 우리가 초고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준고층은요, 30층에서 49층 사이, 요걸 우리가 준고층이라고 하죠. 자,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승강로의 상부 및 승강장에는 배연설비 설치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여러분 승강장에 가면 거기 제연설비 있죠. 제연 댐퍼 있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고요. 2번에 승강장에는 사용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 사용 전원이 아닌 예비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도 해야 되고, 당연히 사용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용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 전원. 그래서 예비 전원은요, 이 초고층은 요건 2시간 이상, 준초고층은 1시간 이상. 이게 예비 전원의 용량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에 예비 전원 전용으로 하고 30분 동안 작동할 수 있는 초고층은 2시간 이상이에요. 틀렸고. 4번에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피난 승강기 한 대에 대해서 4제곱이 아니고 6제곱미터로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여러분의 해설력이 쭉 나오는데요. 해설은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특히
여기 한 대에 대해서 6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준초고층하고요. 그 다음에 이 초고층의 예비전원, 준초고층은 1시간 이상, 초고층은 2시간 이상. 꼭 이거 여러분이 해 놓을 필요성이 있죠. 다음은 9번 넘어가죠. 자, 9번은 소방등의 성능 위주 설계. 그 다음에 기준상 요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를 갖다가 작성할 경우에 국내 업무 용도 건축물의 수용인원 산정 기준, 업무 용도죠. 즉, 업무 용도. 수용인원을 갖다 쓰라고 찾아내라는데, 이건 여러분이, 이걸 다 여러분이 해설에 나온 이 수용인원 산정 기준을 다,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해요? 이런 건 여러분이 나왔던 문제하고 답만 암기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업무 용도, 여기 업무 용도 보시면 해설에 수용인원이 9.3이죠. 제곱미터당.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죠. 뭐, 한두 개 정도 더 여러분이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하려면 머리 지나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이 나왔던 문제하고 답 정도 이렇게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걸로 해야지. 이거 다 암기하려면 힘들어요. 다음 10번 넘어가죠. 뭐 꼭 여러분이 100점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100점 맞으려고 노력을 해야 뭐 한 80점, 90점은 맞죠. 그렇지만 너무 여기에 1차 시험에 너무 매달리다가는 2차 시험에서 꽝 해요. 안 될 수가 있으니까 1차 시험은 제가 하는 이 강의로도 충분해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거 됐는데, 미분탄, 그 다음에 소맥분, 소맥분이라는 건 여러분 밀가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플라스틱의 분말, 이런 그 가연성 고체가 공기 중에서 이 부유하고 있다가 착화원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폭발 현상. 이게 다 뭐예요? 분진이잖아요. 자, 미분탄 여러분이 그 석탄 갱도 같은 데서 폭발 현상 많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그 분진 폭발이에요. 소맥분, 밀가루 공장 있죠. 아니면 솜가루 공장. 이런 데 가면은 분진 폭발 많이 일어나죠. 근데 플라스틱 분말가루 많이 부유하고 있다가 폭발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다 분진 폭발이요. 3번이에요. 이건 뭐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죠. 자, 그러면 분진 폭발이 없는 물질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생석회, CaO, 이거 삼유연물이죠. 요거는 시멘트의 주성분인데요. 요거는 분진 폭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소석회, 생석회가 물을 먹으면 소석회가 되죠. 마찬가지로 소석회도 분진 폭발 없고요. 자, 석회석, CaCO3, 탄산칼슘이죠. 이것도 분진 폭발 없고요. 시멘트, 분진 폭발 없죠. 여러분 시멘트 공장에서 분진 폭발이 일어났다는 소리 못 들었죠? 즉 시멘트의 주 원료는 이 석회석, 탄산칼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분진 폭발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11번 넘어가죠. 자, 화재의 용어 중에서 이 강소운이 뭐냐? 옳은 거 찾는 강소운. 자, 강이라는 것은 강하게, 소자는 연소 소자예요. 강하게 연소한 흔적, 이걸 우리가 강소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해설해 보면 완소운은 700도에서 800도씨 정도에서 수열흔, 그 다음에 강소흔은 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심하게 탄 흔적으로 약 900도씨 수준에서 균열흔을 얘기하는 거죠. 열소운, 요건 약 1000도,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여러분이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900도씨에서 불에 탄 목재 표면층에서 나타난 균열흔인데 여기 딱 나오잖아요. 불의 영향을 받아서 강하게 받아 심하게 탄 흔적. 3번. 이거 쉽게 여러분 이런 건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다음 12번 나가죠. 자, 12번은 일기압 상온에서 요 발화점하고 같은 말이 착화점이죠.
가장 낮은 거 찾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도 그 우연물 쪽에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 황린, 자연발화성. 자, 황린이 P4죠. 요놈이 그 자연발화점이 34도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물 중에서 가장 그 위험하고, 대기 중 온도가 여름에는 뭐 38도 막 40도까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황리는 대기 중에 놓으면 자연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에 보관해요? 물속에 보관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 황리라는 건 쉽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삼류의 자연 발화성이죠. 황린이 자연 발화점이 이게 34도고, 이항화탄소가 이게 100도씨로서 사류 오염물 중에선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셀룰로이드 이거 180도, 그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가 185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 12번은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 13번 넘어가죠. 자, 13번은 가연성 기체의 그 연소 범위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연소 범위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연소 범위는 폭발 범위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장 낮은 범위가 넓은 놈이 C2H2, 요 아세틸렌이죠. 요 놈이 2.5에서 81%로서 가장 넓어요. 두 번째 위험한 놈이 요 수소죠. 수소가 4에서 75%로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CO, 일산화탄소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12.5%에서 이게 74.2%죠. 요 놈이 폭발범위 가장 넓고요. 두 번째가 수소, 세 번째가 요 일산화탄소. 요 3번까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오염도 여러분이 계산하려면 이 폭발 연소 범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염도는 어떻게 계산해요? 자, 오염도는 연소 상한 마이너스 연소 하한. 이걸 뭘로 나눠줘요? 연소 하한 값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놈이 바로 연소 상한이 되는 거죠. 요놈이 뭐예요? 연소 하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도 계산하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연소 상한 마이너스 연소 하한. 지금 거꾸로 했네요, 제가. 요게 하한이죠. 연소 하한이고, 요놈이 연소 상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소 상한에서 81에서 자, C2H2의 오염도 H는 연소 상한이 81이죠. 연소 하한이 2.5. 하한값 2.5로 나눠주면 요 값이 나오죠. 요게 바로 아세틸렌의 오염도예요. 그래서 오염소 범위로 옳지 않은 거, 수소 4에서 75, 메탄 5에서 15, 암모니아 15에서 28. 요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좁지가 않죠. 12.5에서 74.2%니까 4번이 여러분이 틀린 거 쉽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13번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